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 경제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이 어떠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왜 물러나야 했느냐를 이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뭘 했나 하면은 긴축 재정을 했어요. 재정 건전화. 왜?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 더 빚을 얹으면은 일본이 그리스보다 더 나쁘다 그랬는데 그리스가 한때 완전히 그 금융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던 나라예요. 그런 이제 얘기. 그래서 이제 일본 재정을 책임 있는 정치가들은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감세는 못 해요. 감세를 하게 되면 세수가 안 거치기 때문에 그럼 그 세수가 안 거친 만큼 어떻게 될까요?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국채를 찍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또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그걸 안 한 거예요. 감세를 안 하고 적극 재정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기도 활성화되는 것 같지가 않고 세금은 많은 것 같고 임금은 뭐 오르지도 않고 물가는 오르고 이제 이러니까 비명을 지른 거죠. 일반 국민들이.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나라에 지금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좀 깎아주라. 지원금 좀 주라. 정부가 돈을 좀 많이 풀어가지고 경기 활성화 좀 시켜달라. 뭐 이거예요. 그걸 이제 이시바 시게루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들이 전부 감세 정책을 들고 나왔고 지난번 참여선거 때 거기에 다카이치 산하에도 그랬던 거죠. 총재선거 할 때에 이제 감세 정책을 펴겠다. 완료세 같은 거 이제 감세하겠다. 그 다음에 식료품을 한 2년 정도 세금을 제로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세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 재정하겠다. 아베노믹스 같이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거고 적극 재정을 펴겠다는 거고. 이러니까 빚은 앞으로 더 늘어나더라도 일단 경기부터 살려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 당선과 함께 일본 증시 지수인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49,000선을 넘겼는데요. 이렇게 일본 증시가 폭등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일본이 저렇게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일본 경제가 뭐 안 좋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일본의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게 일본 기업이 경제가 활성화돼서 생산성이 높아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그거는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결국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면은 돈을 많이 풀 거다는 거죠.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엔저가 되겠죠. 엔저가 되면은 주식 가격이 싸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해외에서 많이 사요. 지금 한 60% 정도는 해외에서 구매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이 저렇게 가격이 올라가도 돈 버는 쪽은 다 해외 투자가들이 다 돈을 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이 저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베노믹스를 하겠다 하니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제 돈을 푸니까 엔저로 가는 거고 엔저로 가면은 주식은 싸지니까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리면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예요.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 주식이 올라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버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공중에 붕 뜨는 버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는 전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와는 다르게 양적 완화를 할 것으로 시사를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에도 일본이 또다시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는 이제 총리의 의지겠죠. 하겠죠. 문제는 뭐냐? 하고 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죠.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적극 재정을 하겠다, 아베노믹스를 계속 하겠다, 그 다음에 감세 정책을 하겠다. 이게 다 정치 논리예요. 경제 논리가 아니고. 결국 뭐냐? 야당이 전부 다 감세 정책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원금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들 야당의 인기표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 여론에 맞춰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론은 지금 현재 일본 재정이 어떻든 그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당장 내 삶을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돈을 많이 풀어달라. 그 다음에 금리는 당연히 안 올렸으면 좋겠죠. 그리고 세금은 낮춰주면 좋겠다. 그 세금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일본에서 가장 그 강력한 게 쌀값이 100%는 올랐잖아요. 그죠? 식료품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정치 논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경제 논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를 할 때 뭐였느냐. 물가를 조금 상승시켜가지고 소비 촉진을 해서 기업들이 물건을 좀 많이 팔고 이익을 남기면은 직원들 임금을 좀 올려주고 그럼 그게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은 또
소비 진작이 되잖아요. 소비가 많이 될 거다.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래 다시 이제 좀 물가 좀 올라가고 그러면 또 회사가 돈 벌고 다시 또 임금 올려주고 이게 선순환을 바랬는데 아베노믹스 때 그게 그렇게 됐나요? 전혀 그렇게 안 됐잖아요.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는 실패한 정책을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죠. 해놓은 얘기는 있고 유권자들에게 뭐 어필을 해야 되겠고 해서 이렇게 하는 정책들이 거의 엔즈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엔즈로 가게 되면은 국채는 또 가격이 폭락할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제 국채 폭락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일본은행이 그 국채를 사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일본은행이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데 그걸 또 떠안게 되면은 그게 이자가 또 계속 나가요. 과거에는 이자가 없었잖아요. 마이너스 금리에다가 0.1%였다고. 근데 지금은 0.5%예요, 금리가.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또 0.25 정도는 더 올릴 거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어요, 그동안. 그랬는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이자 올리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던 정책하고 그리고 돈은 정부가 적극 재정을 해서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오던 이제 사람이 실제로 총리가 돼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 논리를 보면은 이게 일본은 앞으로 재정이 셧다운 될 가능성이 있고 국채 발행 안 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물가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물가가 2%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죠. 거기다 식료품 가격은 뭐 20, 30%는 보통이고 쌀값은 100% 올랐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걸 물가를 어떻게 잡을 거냐. 물가를 잡으려면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뭐 강력한 게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금리를 올리는 순간 그동안 낮은 금리로 그 융자해왔던 많은 직장인들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도 싼 이자로 어느 정도 융통하면서 생산성이 좀 낮아도 그래도 꾸려오던 그런 기업들, 좀비 기업들 금리 올라가면 다 망해요. 다 쓰러져요. 이자를 줘야 되니까. 과거에는 이자도 안 주고 하니까 뭐 거의 이익을 못 남기더라도 돈을 좀 융자를 해가지고 뭐 이자를 안 줘도 되니까 부담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자가 지금 0.5인데 여기서 0.75, 그 다음에 뭐 1%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지금까지 일본은행은 그걸 얘기를 해왔어요. 올해 내로 0.25 정도는 한 번 더 올린다. 그렇게 얘기해왔는데 못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일반 직장인들한테도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한테도 고통을 주죠. 그 다음에 일본은행한테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일본은행도 이자 지불해야 될 부채를 안고 있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극 재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물가를 올라가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세 정책하게 되면은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국가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중에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일본이 또 정부가 또 적극 재정을 펴면은 또 시중에 돈을 더 뭐 공공사업을 하든 뭘 하든 뭐 돈을 많이 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가는 또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정책 자체가. 근데 금리 올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진짜 물론 옆에 보는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합니다.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일본 엔화가 한때 800원대를 기록하면서 폭락을 이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들 일본 여행 가야 된다 하고 많이들 가기도 했었고 다시 일본 엔화가 또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 엔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지난번에 그 막 1달러당 160엔까지 막 넘어가고 163엔까지 가고 했잖아요. 그 흐름하고 지금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책 자체가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벌써 다카이치 총재가 딱 선출되자마자 147엔 했던 것이 153엔까지 막 떨어졌죠. 치솟았단 말이에요, 환율이.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 감면하고 적극 재정을 푼다,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제 돈이 더 시중에 더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려면 국채를 더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국채를 더 찍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엔화 가치가 낮아진다 얘기잖아요. 왜 돈이 종이수가 많아지면은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양이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엔저로 계속 간다는 거고 그런 이제 맥락이 흘러가게 되면은 부지마키 다케시 내가 자주 얘기하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지 소로스 자문 역할도 했고 일본에서 한때 미스터 딜라 얘기도 듣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연말까지 1달러당 180엔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 엔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 엔저로 지난번 같이 그렇게 스피디감을 갖고서 그렇게 가면은 그때 950원, 뭐 900원, 그다음 870원 막 그랬잖아. 그죠? 우리하고. 그렇게 이제 갈 가능성도 있죠.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국가는 엄청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가 되게 엄청나게 약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왜 적극 재정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시바 시게루는 그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잘못하면은 저기 토러스 영국 총리 예를 많이 들어요. 일본에서. 얼마 전이에요. 토러스 총리가 3개월 만에 그냥 내각에서 물러났어요.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세금을 완전히 감면해주고 그러면서 지원금을 주고 적극 재정을 편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일본이 하려고 하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하려고 하는 이 정책하고 거의 동일해요. 근데 그걸 이제 재원에 그러면 그 세금 깎아주면은 그 돈은 어디서 이제 재원 조달할 거냐, 재정을. 이런 얘기들에 대한 아무런 방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 정책을 펴면서 바로 채권은 폭락, 영국 파운드의 가치는 폭락, 주식도 폭락. 그래가지고 결국은 3개월 못 버티고 총리에서 물러났잖아요. 딱 그 정책이 지금 현재 다카이치 사나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때 G2로서 경제적으로 힘이 막강했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뭐 6.15도 밀려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발 금융위기도 상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본이 이렇게 그 경제가 흔들리면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 한일 관계는 과거에는 무역 관계가 굉장히 관련 깊었어요. 과거에는 뭐 20몇 %까지 우리가 웬간한 거는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를 다 들여와가지고 우리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돈을 벌면은 사실은 뭐 일본한테 돈을 다 벌어다 준다. 그건 구조적인 얘기, 그런 얘기, 그게 가마우지 무슨 경제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역 관계는 지금 6%도 채 안 될 겁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결국 그거는 이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의존 관계에서 많이 이제 달라진 거죠. 소재 부품 장비도 과거에는 거의 일본 거 다 썼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소재 같은 경우도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또 개발하고 하면서 자립 경량 쪽으로도 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일본과 한국의 그 무역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막 다이렉트로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IMF 있었을 때에 일본이 어땠어요? 그걸로 인해서 일본이 힘들었나요? 안 해졌을 거예요. 중국도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나라의 문제인 거지. 마찬가지로 일본이 금융위기가 온다든가 그러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뭐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물론 당연히 영향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치명적인 뭐 영향을 받는다 이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방송에서 자꾸 일본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미리 준비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본이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주식이 저렇게 오르는데 뭐 일본 경제 왜 일본 경제를 걱정해?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한 사람도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일본 주식이 저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일본의 경제 소위 말해서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에 의해서 주식이 높아지고 주식 가격이 높아지고 해서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야 그 펀디멘탈에 부합하게 주식 가격이 올라가야 그게 탄탄한 건데 지금 현재 일본의 주식은 그게 아니라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재가 되자마자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뭐 생산성과 관계없잖아요. 그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라든가 어떤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빡 올라가면 거기서 돈 버니까 투자를 하고 단타 같은 개념도 이제 굉장히 강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제일 이제 걱정하는 게 재정이 뭐 지금 튼튼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지원금을 주고 감세를 하고 그다음 적극 재정을 해서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저쪽에 돈을 많이 이제 푼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라피다스예요. 라피다스에 그게 5조 엔을 그 자금을 마련해야 라피다스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다. 양산 체제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일본의 대기업들이 7개나 거기에 가담했었고 처음에 그 미쯔비시 은행도 거기에 가담했고 그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사실은 대기업들은 처음에 냈던 10억 엔 투자하는 거 각자 회사마다 10억 엔씩. 그래서 7개 회사가 70억 엔, 은행이 3억 엔, 73억 엔 투자해놓고 그대로 투자를 전혀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일본 정부가 거기에다 돈을 다 투자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2조 엔 가까이. 앞으로 남은 3조 엔도 다 정부가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일반 기업들이 왜 그게 투자를 안 하냐? 이게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적극 재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대표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라피다스란 말이에요. 그 라피다스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세금 낭비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확률이 별로 없는 데다가 돈을 일본 정부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전부 부담으로 와서는 거예요. 그게 다
후세한테 그 다 빚으로 남는 거고 그렇게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그 돈이 일반 생산적인 회사로 기업으로 투자가 될 돈들이 실제로는 그쪽으로 빠져나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들이 적극 재정을 펴는 것 자체가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허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얘기예요. 지금 밑빠진 독이 물보는 대표적인 게 라피다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TSMC에 거기다 또 보조금을 많이 줬잖아, 그죠? 근데 TSMC가 지금 제대로 이익을 내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TSMC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반도체 생산할 양이 정해져 있는데 소비가 일본 내에서는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본은 전체가 디지털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반도체 소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TSMC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공장을 지을 때는 일본 시장에서 많이 소비해 주기를 바라고 지을 거 아니에요.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일본에서 소비가 많이 안 되니까 TSMC가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외로 또 다시 또 수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에서 공장 지은 이유가 별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는 공장을 지어달라 할 때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일본 시장 전체가 어느 정도 소비를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필요하니까 TSMC 와서 지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문제, 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일본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적극 재정을 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지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학자들은 하는 얘기가 일반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 안 하는 그 라피드스를 예를 들면은 왜 투자 안 하냐. 그게 성공 확률이 없고 별로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는 투자한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투자 안 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투자한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 재정이라는 것이 이게 정치 논리에서 그냥 지원금도 주고 감세하고 뭐 이렇게 적극 재정하고 이런 것들 다 정치적인 논리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은 일반 기업의 생산성이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하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볼 텐데 그렇지 않는 곳에다가 재정을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경제를 오히려 더 취약하게 만든다 이 얘기예요. 그 아베노믹스 취할 때 1달러당 80엔이 했어요. 그리고 주식이 1만 달러 정도였다고요. 그때 아베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1달러당 120엔까지 올리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엔화가 너무 그 가치가 높았던 거예요. 달러에 비해서. 그래서 수출도 안 되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는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달러를 좀 같이 줘라. 그렇게 해서 1달러당 120엔 정도까지 가는 거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괜찮은 정책이었던 거죠. 그리고 주식이 1만 달러밖에 안 됐으니까 그걸 돈을 많이 풀므로 인해서 2만 달러, 3만 달러까지 올라가고 4만 달러까지 나중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베노믹스 전체 평가는 별로 안 좋아요. 실패작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지금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제2의 아베노믹스를 펼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돈을 많이 푸는다는 것은 뭐냐? 안 그래도 지금 엔화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일반 서민들도 그러고 이게 더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1달러당 130엔, 120엔 가도록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1달러당 147엔에서 150엔까지 가고 지금 160엔 가고 앞으로 170엔, 180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게 주식이 이제 버블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주식이 확 무너지는 순간 일본 주식도 동시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외국에서 투자한 돈이 60% 넘는다 하죠. 한꺼번에 쑥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폭락하는 거죠. 그럼 그때 채권 적극 재정을 막 펴려면은 일본 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사주냐? 외부에서 잘 안 사주니까 또 일본은행이 이제 사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제 외부에서 볼 때 지금 일본 채권을 해외에서 일본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10% 정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팔아버리면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10% 정도면은 다른 채권의 가치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만큼의 그 양은 된다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일본 정부가 계속 적극 재정을 펴면은 국채 가격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확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 일본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면 누가 사주냐 이거예요. 그 문제가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주는 데가 없으면은 결국 일본은행이 또 사재기해야 되고 일본은행은 지금 안고 있는 부채만 해도 지금 0.5% 이자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지금 이자가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재정이 20한 몇 프로 정도, 25, 6% 정도가 빚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빚 갚는 데 돈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이제
부채가 쌓인다 그러면은 국채 가격은 더 폭락하고 사줄 땐 더 없고 빚은 더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일본이 한꺼번에 그 고물가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진짜 양난이죠. 그럼 결국은 뭐냐? 우리 어땠어요? IMF 때 쪽박 찬 사람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 폐가 망신한 사람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불량 채권을 처리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는 망해됐는데 일본은 지금까지 국가 재정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좀비 기업들을 너무 많이 양산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이 좀비 기업들은 망해서 불량 채권을 거기서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직원들이 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더 좋은 데로 지금 일본에 일손 부족하다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일본이 완전 고용이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아니야. 지금 생산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노동자가 더 필요한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인 수많은 좀비 기업들이 자, 망했다 칩시다. 그럼 그게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일꾼들이. 그 이 일꾼들을 여기다가 잘 돌아가는 기업들에서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을 높여줬잖아.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라는 게 자체가 일본에 우리 뭐 실업률 얘기하고 일본 실업률 얘기하면서 일본이 훨씬 낫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일본은 임금은 적게 주면서 다 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비 기업들이. 그게 다들 불만이면서도 임금은 적으면서도 다 일단 직장에 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한마디로 생산성이 되게 낮은 거죠. 그래서 그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 전체 경제적으로 보면은 좀비 기업들이 다 망해가지고 거기에 낮은 임금으로 거기에 구속돼 있던 노동자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일자리, 생산성이 높은 이런 그 공장들, 기업들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그럼 여기서 또 일자리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서 생산성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이게 일본이 사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떠냐니까 이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들 전부 일본이 적극 재정을 펴가지고 이자를 엄청나게 낮게 해놔가지고 일본은행이 이 좀비 기업들이 그냥 꾸역꾸역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생산성 다 까먹고 그게 일본의 병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또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다카이치 산하의 정책이라는 게 적극 재정이라는 게 결국은 그게 일본 정부가 돈을 많이 푼다는 건데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이 얘기예요. 대표 예를 들면 라피다스는 그게 정말 좋은 거라면 왜 대기업들이 7개 대기업들이 10억 엔씩만 투자하고 지금까지 투자 안 하냐 이거야. 2조 엔 지금 투자해야 되는데 2조 엔 돈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일본 정부가 다 그게 정부 돈으로 세금으로 그게 2조 엔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3조 엔 정도 더 돈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본 기업들은 거의 돈을 안 내려고 그러네. 왜 안 내려고 그러냐. 성공할 확률이 별로 안 보인다 이거예요. 저거 돈벌이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대기업들이 돈벌이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정부가 그게 뭘 해가지고 그 어떻게 돈 법니까? 기업들이 그 날렵하게 뭘 해도 돈벌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어떤 학자는 99.7% 실패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일본의 재정을 투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돈이 다른 데 갔으면 훨씬 더 생산적이었을 돈을 이쪽에다 재정을 그렇게 적극 재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일본 경제를 쇠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꼬여있죠. 그게 아베노믹스가 그렇게 꼬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베노믹스가. 자금의 흐름을 정부가 억지로 컨트롤하는 바람에 시장의 메커니즘이 작동 안 하고 왜곡됐다는 거죠. 그게 10년씩 와버리니까 곳곳에 그게 이제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다시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가.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자들, 제대로 된 경제학자들은 이제 곧 망한다고 보는 거죠. 일본이. 진짜 얘기, 반드시 망한다고 얘기 쓰는 학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한 얘기 보면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를 잡아야 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금리 못 올리게. 왜? 적극 재정하면서 금리 올리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적극 재정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는 안 올리게 딱 잡아놓고 적극 재정을 해야 돈이 많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2% 이상 올라가 있는데 돈을 시중에 많이 풀면 물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는 못 올리게 잡아놨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못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카이치 산하의 노믹스대로 가게 되면은 물가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펴려고 하는 정책들이 전부 물가를 잡는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오래 못 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새로운 총리 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오던 정치인이잖아요. 총리가 되고 나서는 참배를 하지 않았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명확합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게 되면요. 그건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배를 가는 것은 A급 전범들도 죄인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리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주변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본 국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익들한테
결국 지금 헌법 개정을 못 막겠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죄를 반성 안 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그때 군국주의의 그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친 인류에 주변 국가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끼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야수군 인자 A급 전범이 합사되는 거기에 참배하러 가는 거. 특히 그거 이제 총리로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 참배를 하려고 그러면은 반대가 많죠. 일개 그 정치가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반대는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총리는 다르잖아요, 신분이. 그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금까지는 일개 정치가로서는 매년 참배 꼬박꼬박 해왔죠. 그리고 뭐 자기가 총리 되더라도 반드시 자기는 매년 참배하겠다. 말은 그렇게 해왔는데 작년 그때 총재 선거할 때, 자민당 총재 선거할 때 그런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안 된 거예요. 그 때문에. 그게 한 1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진짜 총리가 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희석시키고 일반인들의 반발을 좀 무마시키고 주변 국가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말을 조금 유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조언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다카이치 사나이가 작년에 총리가 안 됐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생각을 좀 달리하면서 총재 선거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지금. 지금 총리가 된 상태에서 과연 야수군 진자를 8월 15일 날 갈 수 있을까? 가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베도 사실은 늘 그렇게 얘기해왔어요. 우익들한테. 자기는 총리가 되면 야수군 진자 매년 가겠다. 근데 한 번 딱 하고 주변에서 막 집중 포화를 막 받고는 결국은 두 번째부터는 안 갔어요. 그런데 아베는 그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진 총리였어요. 지지도도 높았고 국민적인 인기도 있었고 자민당 내에서는 뭐 거의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카이치 사나이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총리냐? 지난번 총리도 안 됐던 사람이에요. 못 됐던 사람이에요. 겨우 이번에 이제 총리 된 것도 그때 이번에 총재 선거 때도 역시 야수군 진자에 대해서 이 말을 흐리면서 사실은 약간 거부 반응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총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총재가 되고 총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일본 자민당도 지금은 이제 과반이 안 되니까 취약하죠. 자민당 자체도 취약한데 다카이치 사나이의 총리조차도 아베만큼 힘이 없어요. 자민당 내에서. 양측면에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베도 한 번밖에 못 갔던 걸 다카이치 사나이가 아베만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느냐 했을 때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나는 야수군 진자 참배 못할 거라고 봅니다. 8월 15일 날. 내년 8월 15일까지 물론 총리로 전제하에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가 한국이 반대해서 안 가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아베 때는 한국이 반대하든 말든 중국이 반대하든 말든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갔는데 미국이 예끼놈 하니까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한국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한국과 일본의 힘의 역학관계가 많이 바뀌었다. 아베 때 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많이 성장을 했고 일본이 많이 약해졌다. 한일 간의 힘의 역학관계에서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아베처럼 한국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야수군이 참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한때 또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이 너무 기어오른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국 음식, 뭐 화장품, 드라마도 좋아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한국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한국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거는 다카이치 사나이의 총리의 스테이터스, 그게 취약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총리가 되고 나서 지지도가 뭐 70%가 넘어가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지도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근본적으로 자민당이 과반을 차지 못하는 그 집안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거 일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일 간의 힘의 역학관계가 많이 바뀌었다. 내가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게 언제 썼느냐. 2021년도 1월달 책이 나온 거예요. 2021년, 2년, 3년, 지금 5년이 다 돼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이에 일본은 엔화가 아주 폭락을 하면서 내가 그 책을 썼을 때만 해도 1달러당 105엔, 110엔 하던 때였어요. 그때 내가 벌써 한일 역전 얘기했는데 그 뒤로 지금 1달러당 150엔대로 거의 지금 엔화가 약해졌단 말이에요. 1달러당 105엔, 110엔 때보다 1달러 150엔 정도 하면요. 일본 총 GDP 한 40% 정도가 달러로 계산했을 때 축소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국력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자, 경제력도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한 4,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수출 보죠. 방위 산업도 몇 년 사이에 엄청 좋아졌고, 그다음 반도체도 지금 막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K 푸드, K 드라마, K 시네마, K 뷰티 전부 다 한국이 지금 뭐 굉장히 그 전 세계로부터 각광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국력도 커지면서.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그 국력의 차이,
힘의 격차가 많이 축소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정도 되니까 뭐 전체 규모로서는 우리보다 아직은 뭐 한 2배 이상 되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뭐 5배, 10배였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근데 지금은 그만큼 많이 축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한국을 다룰 수 없다. 그 부분이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눈치를 본다는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세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내가 볼 때는 강력한 일본의 적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마저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완전히 대륙 전체가 일본을 감싸도는 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영토 문제를 갖고 있어요. 러시아하고는 북방 영토 문제 갖고 있고 중국하고는 센카쿠 제도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하고는 또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 그러고 이 세 나라하고 전부 다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세 나라를 다 적으로 돌리면 일본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 help이 가능하나요? 지금 트럼프 보건데 가능하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켜주는 대신 너희들 돈 엄청 내놔라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하나라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게 한국이라고. 그 한국을 옛날에 기어오른다는 식으로 한마디만 더 해보세요. 한국 여론이 이제 완전히 돌아설지 일본. 저 무슨 저런 막대 먹은 일본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한일 관계 또 험악해지는 거죠. 그걸 일본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두 번 다시 한국 보고 기어오른다 소리는 입 밖에도 못 꺼낼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의 차이가 엄청 크니까 지금 못한 것도 크게 있겠네요. 그럼요. 국력의 차가 과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일개 정치가 입장에서는 한국을 막 그렇게 비판하고 막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익들의 지지도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이제 총리가 된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요 개인적인 정치가에서 총리가 된 입장에서 말을 좀 삼가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방금 얘기했듯이 한국과 일본의 국력의 격차가 과거보다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본이 자기들이 한참 아래로 한국을 내려다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한국을 보고 있다. 그 대등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나라를 뭐 버리장머리 없다 이런 식으로 기어오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국익에 엄청난 폐해를 끼치죠. 그러니까 총리 입장에서는 함부로 그런 얘기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회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뭐 회담이라는 거는 뭐 구체적인 걸 얻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어쨌든 대화를 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험악할 때 대화를 아예 안 했어요. 아베 총리하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몇 년인가 3, 4년인가 아예 대화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상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먼저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의미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얻고 뭐 주고받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래서 처음에는 대화를 주고받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 정상이 서서히 뭔가 친근감을 갖게 하는 일단 만남부터 자주 갖고 그 다음에 뭐 주고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타협이 되고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한국에서 저 총리는 굉장히 우익적이고 한국에 대해서 혐한도 많이 할 것 같고 앞으로 한일 관계에 험악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국에서. 우려들이 많았다고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거는 그것만 가져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화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한국을 깔보던 일본의 태도가 상징적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일본이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가시적인 거는 한국의 한류가 엄청나게 한류라는 흐를유자잖아요. 그죠? 한문으로 치면은. 그 흐름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본에서는 흐름이 아니고 이미 정착했어요. 사회 곳곳에 다 그냥 정착했다고요. 뭐 한국 드라마 엄청 보죠. 한국 케이팝 엄청 좋아하죠. 일본의 미래 세대 10대, 20대들은 케이팝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다 일단 좋아할 거고 웬간한 사람들 다 드라마 본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한국 드라마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들 보면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하면요. 그 나라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드라마를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흐름이 한류로 인해서 엄청 형성된 거죠. K-푸드, 뭐 K-드라마, K-팝, K-뷰티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 또 한편은 젊은 세대들은 이래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세련되고 멋진 선진국이다. 일본보다. 그리고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인식해요. 젊은 세대들은. 자, 그런데 아까 다카이치 사나이 20대, 30대 젊은 지지층들이
다카이치 사나이 지지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한국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한국을 비판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 때는 정말 그때는 일본 전체가 혐한에 똘똘 뭉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베가 그렇게 막 한국에 대해서 막 수출 규제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막 몰아붙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그때하고 비교하면 천양지차인 거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총리가 한국을 함부로 그렇게 막 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지지층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는 자기한테 득될 게 별로 없다. 뭐 그런 이제 인식을 분명히 하겠죠. 다카이치 총리는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원하지만 또 한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모순되는 스탠스잖아요. 아니 그거는 모순된다고 꼭 볼 수 없는 게 일본이 전쟁을 치른다면 누구하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국하고 할 거냐? 한국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럼 누구냐? 중국, 러시아인 거죠. 왜? 지금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거죠.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센카쿠 제도 중국의 랴오이다오 그 영토는 섬들이 한 5개 떠 있는데 그게 독도보다 한 50배 규모가 있고 크고 그다음에 지하 자원도 이라크 매장량만큼의 석유가 묻혀 있다고 그래요. 유엔이 68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게 탐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원도 풍부하고 그게 중국 땅이 되느냐 아니면 일본 땅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해양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이 변화가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은 절대 그걸 이제 놓칠 수가 없겠죠. 그걸 지키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하고 전쟁이라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군대를 가져야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야, 중국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마저도 적으로 돌려가지고 이게 전투를 치러야 될 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야, 그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는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을 개박살낼 수도 있어요. 그 일본이 그걸 바라겠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일본한테. 일본은 핵무기도 없는데 저 러시아 핵무기 있죠. 중국 핵무기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한국하고 전투 치르면 북한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북한도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전략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우익들도 그런 거는 잘 알아요. 우익들은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하고는 과거처럼 그렇게 한국을 막 그냥 비하하고 폄하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혐한하고 그런 것은 아베 시절만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집권하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 제일교포 출신이 정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썼습니다. 한일 관계는 저 북방에서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에 한국과 일본은 협력하고 북방에 공동의 적이 사라졌을 때 한일 관계는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한국과 일본은 주변에 적들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이거는 국익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 보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주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러시아는 지금 뭐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중국도 보면은 지금 대만을 침공한다 만다 어떤 얘기 계속 그 대만 침공하면은 일본한테는 그 바로 전투 참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본은 바로 옆에 있는 그 바다이기 때문에 센카쿠 제도가 바로 거기 가까이 있어요. 대만하고 가깝습니다. 거기가. 대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센카쿠 제도 넘어갈 거고 센카쿠 제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오키나와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을 경계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일본 혼자서 중국 감당이 가능하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늘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은 동맹국가를 한마디로 말해서 착취의 대상으로 강탈의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일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믿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한국도 처해진 입장이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로 동병상련인 거죠. 한국과 일본이 현재 국제 상황이.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국제 정치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 속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로 싸우게 되면은 공동 망하게 된다. 공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웬간하면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 지금 협력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같이 극복해 나가자. 그런 마인드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있잖아요.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정치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 문제가 있는데 역사 문제에 대해서 사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마찰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역사 문제를 투트랙으로 가져간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원칙이거든요. 그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로 따로 관리하고 그 역사 문제로 인해서 다른 영역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그게 투트랙 외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주장할 건 강력하게 주장하되 그걸 안 듣는다고 모든 걸 일본하고 뭐 협력 안 해, 아니면 너희들하고 더 이상 대화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문제 제기하면서 다른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대로 협력해 나간다. 이게 이제 투트랙 외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걸 뭐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 문제는 자기들 또 주장한 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한국은 또 협력은 또 해나가겠죠. 이제 그런데 그 과정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어느 정도 굽히면서 한국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면서 그렇게 해나가냐에 따라 할 협력이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을 했는데요. 여성인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지난번 1년 전 선거 때도 1위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선될 수 있었는데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당선 못 됐느냐 했을 때 다카이치 사나이 지금 총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익적인 언행을 많이 해왔어요. 여자 아베 아바타 뭐 이런 얘기도 듣는 정치가인데 아베 총리 시절 8년 반 가까이 동안에 아베가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왜 정치가들은 자기하고 걔네도 좀 다를 수도 있고 한데 그냥 거의 100% 정도로 아베 총리를 지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베 총리도 굉장히 이뻐해주고 그 아베 총리가 굉장히 밀었어요. 근데 그 당시 아베 총리가 민 여성 의원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난번에는 약간 너무 우익적이지 않나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기시다 총리가 부드럽단 말이에요. 자민당 내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진보에 좀 가깝고 비둘기파에 가깝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다카이치 사나이에게 넘겨주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 해오던 정치하고 전혀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껄끄러움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시바 시게루는 기시다 총리가 밀어주면은 자기가 해오던 그 경제정책을 그냥 거의 이어받겠다. 그게 약속이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시바 시게루한테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카이치 사나이가 사실은 1위 했다가 못된 거는 기시다 총리하고 스가 총리하고 뭐 그쪽에 약간의 자민당 내에서는 조금 진보, 비둘기파 뭐 이런 쪽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시바 시게루를 이제 밀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시바 시게루가 결국은 3번의 총선거에서 예를 들어 지난번 중의원 선거, 그 다음에 도쿄 지방선거, 그리고 다시 이번에 참의원 선거 3번 계속 이제 지니까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물러나면서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고이즈미 두 사람이 이제 남아서 경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본 언론들은 사실 1년 전에도 고이즈미가 총리 되는 걸로 하고 밀었어요. 역시 안 됐고 이번에도 사실은 또 고이즈미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밀었는데 또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고이즈미 씨는 아직 젊어요. 43세, 44세 이제 이 정도 나이니까 보통 일본에 지금 총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60대가 많다고요. 많은 경우는 70대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는 너무 젊다는 것도 있고 젊다는 건 또 뭐가 있어요? 경험 부족. 그게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는 사실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외무성 장관도 해야 되고 간사장도 해야 되고 그런 중요 직책들을 좀 여러 군데 좀 거쳐야 돼요. 한 1, 2년씩. 그러면서 정치적인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도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풍부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6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면에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깊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 아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민당에는 여전히 아베를 8년 반이나 압도적으로 밀어줬던 그런 어떤 정체성이 남아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그대로 다카이치 사나이한테로 이제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다카이치 총리는 제2의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극우 인사잖아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는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들 하죠. 다카이치 사나이 이번 총리는 굉장히 우익적이다.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러냐? 이제 이게 당연히 나오겠죠. 가장 극단적인 것은 나치를 표방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 사람하고 친근감을 표시했다. 아니 그걸 나치를 표방하는 사람하고 둘이 나란히 써가지고 사진을 찍을 정도면은 그 나치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사진을 못 찍죠. 그런 사람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그 근본적인 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그 군국주의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한테 사과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사과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무라야마 다마라든가 뭐 고노다마 이런 것들도 왜 그렇게 자기들이 무슨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면서 반성을 한다는 식으로 표를 하느냐.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또
한국과는 이제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거 뭐 여러 가지 역사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반성을 안 해요. 거기다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독도의 날 있잖아요. 저기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있어요. 일본에서 2월 25일인가. 거기에 지금까지는 정부 관료 차원에서는 차관이 참석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장관이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 눈치 볼 건 뭐 있냐. 장관이 참석해도 뭐 문제 없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고. 그리고 또 가장 이제 극적인 것은 야스쿠니 진자를 매년 뭐 적극적으로 참배하고, 우리 그 확신범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의 확실하게 그 신념을 갖고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돼도 반드시 참배하겠다. 그게 작년에 그때 총재 선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고 다들 그걸 이제 우려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시바 시게루한테로 그 총리가 넘어간 게 그 다카이치 사나이가 야스쿠니 진자를 매년 반드시 참가하겠다. 자기는 총리가 되더라도. 그게 아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떠냐? 이번에는 그런 발언을 안 했어요. 물어도 적절히 판단하겠다. 그렇게 답했어요.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가 된 이유가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숨겼어요. 발톱을. 직접적인 질문이 들어오면은 약간 얼버무린다거나 야스쿠니 진자 한배도 적절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작년 그때도 될 뻔했는데 못 된 이유가 너무 우익적이지 않느냐. 야스쿠니 진자를 매년 간다 그러면은 일본 국내 정치가들도 반대하는 야당들 중에 반대하는 야당이 굉장히 있을 뿐만 아니라 입헌민주당이라든가 공민당 같은 경우는 강력히 반대하죠. 그런데 일본 정치권만 반대하나요? 한국이나 중국은 뭐 아주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이제 정치적인 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는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역시 개인의 정치가 일대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발표하는 것하고 일국의 총리가 됐을 때 되기 위해서 발표하는 것하고는 좀 뉘앙스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극우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평화헌법까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국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게 그게 국제사회에서 상식 중에 상식이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군대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자위대가 군대 같지만 일본인들은 그게 군대가 아니라고 인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또 일본은 그게 군대가 아니면 뭐가 군대냐. 그런데 일본 헌법에 명확하게 전력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요. 전력을. 그리고 교전권은 포기했다. 이게 지금 헌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자위대 이거 성격은 그럼 뭐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계속 논쟁이 되었다. 그걸 신앙 논쟁이라고 그래요. 헌법 위배다. 아니다. 헌법 위배다. 그러면은 헌법 위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력이 아니고 뭐냐. 전투기가 있고, 그 탱크가 있고, 헬리콥터가 있고, 기관총이 있고, 이 모든 게 이게 전력이 아니고 뭐냐. 그래서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학자들이나 또 야당 중에도 그렇게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만약에 외부로부터 침략받으면 누가 지키냐. 미국이 지켜준다. 그게 말이 되느냐. 미국도 사실은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국가는 안 지켜줘요.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그게 법에 있습니다. 그게.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이 지켜줄 수가 없다. 법이 있어요. 지켜줘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러다 보면 일본도 이제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어떤 뭐랄까 의지 같은 건 표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자위대인 거예요. 그 자위대 그 논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정당 방위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자연권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인권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권은 천부 인권설이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지 그게 인간이 주는 권리가 아니다. 내 생존권. 근데 그걸 해치려고 하는 사람 있을 경우에 내 생존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누구든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할 권한은 그거는 그 자위권이라고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있지만 국가에게도 있다. 그 논리로 자위대를 설명을 한 거예요. 자위대 존재 이유를. 그러니까 그동안 자위대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외부로부터 침략해 왔을 때에 거기에 반격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랬는데 자, 이게 과거에 뭐 일본이 그렇게 안보적으로 위협이 별로 없을 때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 바로 옆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는 바로 일본하고 그 쿠릴 열도, 일본은 북방 영토, 그게 이제 영토 분쟁이 있고, 그런데 러시아하고 일본하고는 아직도 평화조약 그 국교 정상화가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런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본의 그 안보 위협을 가져다 준 거예요. 러시아는 지금도 수틀리면은 옆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침략 안 할 거라고 누가 보장해?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거기다가 중국은 또 어때요? 저쪽에 내려가면은 센카쿠 제도. 일본은 센카쿠 제도고 오키나와에서 대만하고 사이에 있어요. 거기에 섬들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으로서는 센카쿠 제도고 중국으로서는 갸위다고 여기에서 지금도 여전히 영토 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은 역시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독도는 어떠냐? 독도는 한국 경찰들이 한 20명 안팎이 거기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도 한 분 여기 살고 있고 뭐 우리 여행객들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거는 한국 땅이다 하고 느껴지는 객관적인 팩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센카쿠 제도 여기에 가면요 독도의 한 50배 돼요. 이 땅 넓이가. 그런데 거기에 등대 하나 없어요. 일본 등대도 없고 중국 등대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일본이 거기에 순시를 하면서 순시를 하니까 우리 땅이다. 그게 뭐 또 매년 또 지하 탐색도 하고 해서 자료 조사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이게 우리 땅이다 그랬는데 순시하는 그 순시선 사이로 중국 공안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해경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돌아요. 그러면은 야 너희들이 이거 도니까 너희들 땅이라는 그럼 우리도 돈다. 같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촉즉발에 언제 여기서 전투가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가장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부딪힐 곳이 바로 여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영토 문제가 중국과 관계가 굉장히 그 압박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되고는 이분은 이제 우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첫째 애국심을 가장 중시해요. 내셔널리스트가 많아요. 그게 가장 그 기초적인 이제 우리가 우익이라고 얘기할 때 우척이라고 얘기할 때 애국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애국심을 가장 많이 가는 사람들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군대를 가져야겠다. 군대를 못 가짐으로 해서 미국한테 너무 휘둘린다고 보는 거예요. 미일 안보 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지켜준다는 그 핑계로 지금 보세요. 트럼프 하는 거 보세요. 한국도 지켜준다면서 3,500억 달러 현금으로 선납하라 그딴 소리라고 뭐 13조를 내라 이런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군대가 있음에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자위대밖에 없으니까 자위대는 스스로 이렇게 하거나 뭐 그런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왜? 기본적으로 미일 안보 조약에 의해 가지고 성장해 온 거기 때문에 미군하고 세트로서 모든 게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흔들어 버리면은 일본은 막 그냥 멱살 잡고 흔들리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익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군대가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져야겠다 하는 것은 우익들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는 그렇게 옛날에 배웠잖아요. 그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 우익들이 있어가는 우리의 소원은 개헌,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개헌인 거예요. 사실은 자민당이 결성될 때에 자민당이 당으로서의 가장 기본 원하는 바가 뭐냐면 개헌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왜 안 됐느냐 하면은 위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미군이 일본 땅에 진주하는 동안에 누가 어느 나라가 일본을 침략하러 들어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개헌하자 그래도 왜? 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에이 자존심 상한다고 뭐 개헌하냐 뭐 지금 현재 미군이 지켜주는데 사실은 내가 일본의 지성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자위대보다도 미군을 더 신뢰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익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국에 대한 프라이드라는 이런 게 없고 거의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 마인드 이게 가장 일본을 해악을 주는 정신적으로 애국심도 많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식이 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일본의 우익들은요 한국을 혐오하고 뭐 어떨 때는 비하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가장 불안한 거는 뭐냐 한국의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거. 이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한국은 그 애국심이 투철하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인드가 확실하게 군대를 가면 형성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요. 한국은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너 어떡할래? 그러면은 대부분 다 바로 총 들고 군대 자원에서 들어가서 총 들고 전투할 거야.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한국에는. 근데 일본에서는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어떤 택시 기사가 손님을 실어 나르다가 얘기하다가 어떤 젊은 친구가 자기는 소원이 하나인데 뭐가 소원이냐. 전투기를 하나 사는 게 소원이라고. 전투기. 이야, 이 친구 봐라.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애국심이 있네. 전투기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침략을 받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전투기 하나 사고 싶다는 거야. 야, 이거 요즘 보기 드문 친구네? 하고 왜 살려고 그러냐 물었더니 빨리 도망가려고 그래. 전투기가 빠르잖아요. 빨리 도망가려면 전투기가 제일 빠르니까. 그래서 전투기 살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일본에서는 전쟁을 치르면서 전투를 치르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인드가 굉장히 희박해요. 여론조사에 보면 젊은이들이 몇십 %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우익들은 그게 다 군대가 없어서 그러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는
바로 그 우익들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아베가 옛날에 그랬듯이. 아베가 그렇게 장기간 총리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개헌하겠다고 해서 전폭적으로 밀어줘서 그래요. 틈만 나면 개헌한다고. 개헌하자 그러고. 근데 그게 사실은 아베도요. 개헌은 힘들다는 거 알면서 립 서비스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이도 그걸 잘 알죠. 아베가 왜 개헌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건 너무나 잘 알고. 근데 이 사람도 분명히 그런 마인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야지 우익들, 울트라 우익부터 시작해서 우익들까지, 보수까지 전부 다 그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부분이 많아요. 우익들은. 근데 이제 일본에 뭐 우익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헌법 구조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국민들이 아직은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개헌해서 군대를 가져야겠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런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까? 근데 또 이렇게 일본이 전쟁에 가능한 나라가 되면은 또 국제적인 반발도 작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주변국들은 당연히 이제 긴장을 하죠. 경계를 하고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대하죠. 약간 반대를 넘어서 제재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유엔 국제연합에서 뭐 거기에서 어떤 법적으로 제재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본 헌법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왜? 그건 국내 문제니. 그러니까 헌법 개정하면은 그래서 군대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군대 두겠죠. 그건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익들이 계속 헌법 개정을 하고 개정해서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지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문헌적으로 이 헌법 개정이 힘드니까 아베 총리 시절에 헌법 해석 개헌을 했어요. 헌법 해석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건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건 위헌이 아니다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거예요. 집단적 자유권.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강도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공격받으면 옆에 있는 지인이라든가 지인은 당연히 도와주겠죠. 모르는 사람도 제3자도 길 가다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날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 강도가 뭐 흉기를 들었다거나 뭐 어쨌든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면 제3자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강도를 제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집단적 자유권 행사예요. 이 집단적 자유권. 집단적으로 내가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입으려고 할 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권리. 이게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집단적 자유권 행사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니까 미일 동맹이 있잖아요. 미일 안보조약. 미일 안보조약.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이제 전투가 붙었다. 그럴 때 일본은 지금까지는 헌법 해석위가 집단적 자유권 행사가 그건 위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미군하고 중국하고 싸울 때는 일본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헌법 위배니까 뭘 하면은. 그래서 사실은 일본을 침략하려고 중국이 들어올 때에 미군이 지금 뭐 미일 안보 조약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군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지금 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내한테 공격하는 것만 내가 반격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헌법을 그렇게 해석을 해온 거예요. 전력을 둘 수 없다. 그리고 또 교정권은 포기했다. 그런데 무기를 갖고 같이 뭔가 전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 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헌법으로서는 이 일본의 평화헌법으로서는 집단적 자유권은 위헌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아베 총리가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 헌법 해석하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 원장을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으로 앉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헌법에서도 집단자유권 행사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미군하고 같이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법 해석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헌한 거나 마찬가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일본에 달라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역시 그것도 위헌적으로 헌법 개헌을 했다. 해석 개헌을 했다. 그리고 비판이 계속 있고 자위대는 여전히 자위대로서의 군대가 신분이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군대가 아니다는 것은 뭐냐면은 군법회의라는 게 없어요. 군법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외 파병 같은 거 갔을 때도 거기서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요 군대로서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일본 자위대로서는 한계가 있다. 일본을 지키기에. 그리고 미군과의 같이 뭔가 공동작전을 폐기해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헌법 개정해야 된다. 아마 다카이치 사나이는 계속 헌법 개정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야지 우익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줄 거니까. 그래서 아까도 군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휘둘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줬는데 다카이치 총리 당선으로 앞으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은 동맹 국가들이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대놓고 100개 먹었다 우리를. 사실은 지금 중국하고는 그렇게 험악하지 않아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뭐 말만 험악하게 초기에 좀 하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곧 이제 무슨 합의한다 그러고, 그런데 사실상 일본하고 한국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 한번 보세요. 5,500억 달러 현금 선불, 한국에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그거는 거의 강도짓이에요. 그냥 돈을 그냥 생으로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은 사실은 그게 저항을 그렇게 크게 못하고 결국은 서명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명을 하면서 물론 5,500억 달러의 성격에 대해서 일본이 생각하는 것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지금 와서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거는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강압하고 그냥 강제로 아주 막 밀어붙이고 하니까 5,500억 달러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MOU라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제 일본은 미국한테 책 잡혔다기보다는 이 헌법 구조 이것 때문에 자유제의 성격 때문에 일본이 침략을 받는 그 위기 시에 결국은 미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한테 뭐랄까 강하게 어떻게 이렇게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미일 관계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과연 이게 잘 궁합이 맞을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 방금 얘기했듯이 트럼프는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을 동맹으로 생각 안 한다니까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일본이 1985년도 플라자 합의 때려 맞으면서 사실은 그 뒤로 잃어버린 30년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지금 현재 트럼프가 또 일본한테, 한국한테, 옛날에 일본한테も그랬지만 지금은 한국한테도 그러는 거라고. 그때 미국이 일본한테 플라자 합의를 강요했던 그런 맥락에서 지금 강요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애국심도 있고 우익적인 마인드라는 건 애국심이잖아요. 자국 중심주의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자국 중심주의면서도 그동안 일본은 자국 중심주의인 우익들이 더 미국하고 굉장히 친분을 끈끈하게 해왔어요. 친하게 지내왔어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베가 그때 사실은 총리가 되고 나서 굉장히 그 일본 퍼스트, 저펜 퍼스트 마인드를 가지고서 헌법 개정도 하고 군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일본이 이제 부흥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겠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거의 자립한다, 독립한다, 뭐 거의 그런 마인드를 말로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형태로 나타난 건 뭐냐면은 트럼프하고 너무나 잘 지냈잖아요. 트럼프가 그 하라는 대로 거의 다 하는, 그래서 뭐 옛날에 영국 총리가 미국의 뭐 푸들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베는 그 푸들 이상이었죠. 트럼프에. 그러니까 이게 우익들한테서도 욕 먹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익들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은 자국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독립이 제일 먼저라고요. 근데 그때 아베가 한 거 보면은 미국의 거의 뭐 그 꼬봉 내지는 무슨 푸들 이하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평소에 하던 얘기하고 다르다 이거죠.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도 지금 같은 맥락인 거예요. 아베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하고 그냥 마구 부딪히는 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아베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아베를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서성 같은 개념으로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정책은 아베노믹스, 제2의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겠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미일 관계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에요. 6,500억 달러 그게 합의가 잘못된 걸로 알고 총재 선거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재개정 내지는 수정 할 의사가 있느냐? 손들어보라 그랬더니 다카이치 사나이 뭐 손들었다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트럼프하고 이시바 시게루하고 그 협의 맺어놓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분명히 총재 선거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일본에게 불리하니까 재협상도 가능하겠다. 재협상하자고 트럼프하고 얘기하면 해보세요. 트럼프하고 어떻게 될까? 험악해지지 않을까?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까지 강하게 뭐 우익주의 마인드를 가지면서 일본 저편 퍼스트 하면서 그렇게 주장해왔던 걸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베가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대치 중인 상황에서 또 일본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박사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죠. 국제 정치에서는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우리 국가, 우리 삶 주변 국가들이 약하면 좋아요. 강할 때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중국도 옛날에 지금같이 이렇게 경제를 개발하지 않았을 때는 한국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한국 대기업들 공장들 들어와서 중국에서 공장 지으면은 우리가 땅도 제공해주고 뭐 여러 가지 편의 다 제공해주겠다 그러고 그렇게 한 게 20, 30년 전에는 정말 칙사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서 경제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뭐 중국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 더 나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중국에서 버티기 힘들다 그래요. 우리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의 국가들이 뛰어나지면은 힘이 세지면은 강력해지면은 해질수록 우리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방이든 아니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동맹국이라 해서 미국이 저렇게 강하니까 어때요? 지금 보세요. 한국을 완전히 말아먹으려고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우방으로 생각했는데 우방조차도 바뀌면은 우리한테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힘 있는 국가니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일본이 지금 군대를 가지지 않고 자유된 채로 머무는 것이 우리한테는 바람직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일본이 군대를 갖겠다 했을 경우에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일본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군사력을 가지고서 일본하고 어떻게 했을 때 힘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약했을 때는 상당히 경계가 되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그랬겠죠.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한테 더 의존하게 되는 뭐 그런 이제 추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한국 입장에서 보세요. 트럼프하고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트럼프한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존한다는 모습 보이면 바로 돈 뜯어갈 뭐 거의 강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자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보면은 한국 군사력 한번 보세요. 세계 5위, 모자라서 4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우리 군사 무기를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합니까? 그만큼 수출한다는 것은 성능이 좋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이 무기 생산 능력 그리고 다루는 기술 이 모든 걸 종합해 보건대는 일본이 재무장 하더라도 우리가 밀리지 않아요. 그런 힘을 우리가 스스로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물론 지금 현재 일본의 현재 모습을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우려스럽고 경계를 해야겠죠. 그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긴 한데 과거처럼 일본이 압도적으로 그 자위대가 우리 해군보다 강했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헌법 개정에서 군대를 만든다 그랬다면은 한국은 엄청나게 위축이 되고 경계를 하게 되고 우려를 하게 되고 그랬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이 많이 이제 군사력, 국방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 미국에서 보면은 지금 뭐 한국도 방위비를 증액해야 된다, 일본도 방위비를 증액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일본이 이 평화헌법을 바꾸는 거에 또 동조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미국은요 한국 전쟁 터질 때부터 개헌해서 군대 만들려고 그랬어요. 일본한테. 지금 다들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이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헌법 개정하는 거 일본이.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한국 전쟁 터지자마자 미국은 계속 일본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헌법 개정해서 군대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일본이 개헌을 못했던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일본 국민들이 두 번 다시 옛날같이 군국주의자들 몰아가는 그 전투 그런 전쟁 두 번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헌법 개정 절대 못하게 지금까지 막아온 겁니다. 자민당이 얘기했잖아요. 55년도부터 헌법 개정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헌법 개정하겠다, 헌법 구조 개정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염려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미국이 반대해서 군대를 안 가지는 줄 알았는데 또 방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까요? 흥미롭죠? 일반인들 대부분 다 모를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지금 현재 다카이치 사나이의 총리는 헌법 개정하려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개헌을 주장하고 그러면 보수 우익들은 열광적으로 다카이치 사나이의 총리를 지지할 겁니다. 지금 보면요. 앞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 지지도보다도 한 2배 정도 지지도가 높아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금 70% 정도의 전체 지지도가 있고 20대, 30대까지는요. 거의 80%의 지지도가 있어요. 엄청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물론 좀 이따가 또 경제적인 얘기도 한번 하겠지만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일본이 좀 강해지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강해져야겠다고 하면서 꺼내놓는 게 헌법 개정이고
군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과거에 막 그 일본의 전쟁 폐해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얼핏 생각하면 군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일본만 없어? 군대가 없었으면 맨날 우리가 지금 주변 국가 중국한테 업신받고 한국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헌법 개정이 왜 지금 가능하냐? 헌법 개정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헌법 개정은 누가 주장을 해왔느냐? 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55년 자민당이 결성되면서 그때 자민당의 당시라 그러죠. 당시가 개헌이었어요. 자민당이 결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헌법 개정이었어요. 헌법 개정에서 군대를 두는 거. 그랬는데 이제 또 자민당이 전부 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민당 내에 비둘기파가 있어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매파들은 전부 헌법 개정하기를 바라죠. 근데 일본의 자민당에서 비둘기파들은 헌법 개정을 왜?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별로 바라지 않아요. 그게 가장 그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미군이 일본에 있다가 한국 전쟁이 딱 터지면서 미군들이 일본에 있던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 대부분 다 한반도로 건너갔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면서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가 다 한반도로 가면 일본은 누가 지키냐? 빨리 일본 헌법 개정해서 군대를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압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당시에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 이 총리가요. 나는 헌법 개정 못한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압력이 심했죠. 아니 무슨 사실은 헌법 구조 만들어가 군대를 못 가지게 했을 때 일본에서 입이 이만큼 나섰어요. 그 우익들은. 거세당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헌법 개정해서 군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때요? 우익들은 막 대찬성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으로서는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반대를 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그 메가드 장군도 그게 어느 정도 동조를 했어요. 왜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 평안법은 앞으로 일본이 영원히 지켜야 될 아주 기가 막힌 헌법이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몇 년도 안 돼가지고 그게 헌법 만들어진 게 46년, 실행이 된 게 47년인데 50년 한국 전쟁 터지니까 어때요? 3년도 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군대를 두지 않게 만든 이 헌법을 금과 국조처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는데 그 메가드 장군이 헌법 개정을 하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영이 안 서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180도 다르게 그 논리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자위대예요. 군대는 아니다 하면서 만든 게 이게 자위대예요. 그 요시다 시게루가 처음에는 경찰 예비대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그게 군대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보안대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보안대에서 다시 자위대로 2년 후에 이렇게 명칭을 바꿔오면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거는 군대가 아니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군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자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위대는 호적으로 치면은 우리 홍길동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정쩡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우익들은 계속 헌법 개정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도 헌법 개정하기를 바라고 근데 일반 국민들이 절대 그걸 용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당 내의 비둘기파 정치가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헌법 개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군대가 없는 것은 일본 국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군대를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군대를 두는 순간 또 전쟁에 동원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위대로서 그냥 만족한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자위대가 이게 여러 가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 만약에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지키기가 너무나 부족한 조직이다.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자위대 내에서 우리로 치면은 뭐 합참모 의장이라든가 이런 참모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역하고 나서 글 쓰거나 책을 쓰면은 자위대로서는 절대 일본을 지킬 수 없다. 그런 책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헌법 개정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미군이 지켜주고 있지 않냐. 미군이 지켜주고 있는데 뭐 우리가 헌법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명분이 어떻게 보면 깨지고 있는 거네요. 지금 미군에서는 돈 받고 싶으면 돈 더 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협박 아닌 협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믿음직한 큰형님이었어요, 미국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 되고 보니까 이게 믿음직한 큰형님이 아니라 이 형님이 이제 어느 날 완전히 성격을 달리 해가지고 거의 이 깡패 수준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걸 이제 일본도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형님을 그냥 계속 따라야 되는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도 미국을 영원히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듯이 그렇게
의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느냐. 이제 미국으로부터 서서히 우리도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조금씩 있어요. 우리는 뭐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나오는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지켜야겠다. 아주 그냥 그 막강히 강력해요. 그 의사가. 나도 그런 의사가 명확하고 더 이상 미국은 의존할 수 있는 과거에 아주 마음씨 좋은 형님, 큰형님 아니다.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다. 스스로의 살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인드인 거죠. 그게 일본에게도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 그게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과거에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경제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서요, 국제연합이라든가 전 세계에 그걸로 가지고 무마를 하면서 일본의 평화를 지키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이 돈이 없잖아요. 많이 가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미국조차도 이제 일본을 뺏겨먹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지 지켜줄 대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트럼프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앞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좀 반드시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